순옥은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글쎄, 저렇게 자식한테 다 해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 몰라.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또다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보며 순옥은 꼭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마음이 찌르르 아파왔죠.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그 드라마 속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거라곤 빚과 어린 아들 현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오로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남들이 맹모삼천지교라고 말할 만큼 아들의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순옥은 아들 현수가 번듯하게 커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 미란이를 데려왔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순옥은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옛날식으로 시집살이를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 미란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편안하게 쉬세요. 미란이는 늘 이렇게 살갑게 말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하지만 글쎄,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결혼 후 5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미란이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네요. 이참에 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돌려놓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세금 문제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순옥의 재산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순옥 명의의 아파트 하나, 그리고 20년 전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아들 명의로 사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상가 건물은 아들 명의였지만 순옥이 매달 월세를 받아 생활비와 손자 교육비로 써왔습니다. 현수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내 아버지 유산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나중에 손자 결혼시킬 때 보태야지. 순옥은 재산에 대한 집착이 아닌 그저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란이는 달랐습니다. 미란이는 순옥이 듣기 싫어할 말은 늘 아들 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꺼내곤 했죠. 엄마, 미란이가 그래. 상가 월세 통장도 이제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자기가 관리하면 어떻겠냐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내가 내 돈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냐? 내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들 현수는 늘 그랬듯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죠.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현수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죠. 아들이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가? 현수는 사업한다고 몇 번이나 크게 실패하고 순옥의 돈으로 뒷수습을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무능력함이 며느리의 탐욕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요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변호사 불러서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엔 빨리 재산 내놔라는 날 선 압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무렵부터 순옥은 며느리 미란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쓰러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미란이는 분명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친구 임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자, 나 요즘 잠을 통 못 자겠어. 미란이 걔 눈빛이 꼭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엔 이 집에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임 여사는 그냥 아들 며느리 다 똑같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순옥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20년이 결국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덫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존엄, 내 삶인데. 현수야,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 좀 해다오. 아들은 마지못해 예약했고 며칠 후 순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사실 검사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트레스성 질병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검사를 마친 후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순옥을 조용히 진찰실로 부르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시한부 진단. 순옥은 귀가 먹먹해졌고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저 먼 우주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림자는 순옥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이내 순옥은 기묘한 평정심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비겁함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란이와 현수가 보였던 지난 모든 불효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못 죽지. 내가 평생을 바친 보답이 고작 눈칫밥 신세라면 마지막은 내 뜻대로 끝내야지. 순옥은 그 길로 병원이 아닌 평소 눈여겨봐뒀던 변호사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한부 진단은 순옥에게 절망이 아닌 싸움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 미란이는 순옥에게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희가 효도할 겸 경치 좋은 곳으로 힐링 여행 다녀와요. 미란이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보는 화사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그 웃음이 가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란이가 웬일이래? 고맙다 얘. 순옥의 눈빛은 이미 깊은 곳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순옥은 미란이가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여행을 어떻게 역습의 발판으로 삼을지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의 끝에 순옥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옥은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더 이상 며느리 미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비겁한 침묵에도 상처받지 않기로 했죠. 미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옥은 거실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일정표예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미리 짐 싸두시고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음모가 보였습니다. 저것이 나를 어디로 보내려는 걸까? 참말로. 순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순옥에게 슬쩍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가 월세 통장 관련 서류인데 제가 이제부터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옥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고생이 많다며 순순히 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순옥은 미란의 손에 들린 봉투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제가 관리하는 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이지. 순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상가 월세, 내 생활비다.
내가 감히 그걸 탐내. 미라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붉혔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모습을 순옥은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아버님이 현수 씨 명의로 해놓으신 건데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파트도 있으시잖아요. 결국 본심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순옥은 미란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내가 알아서 할란다. 너희들 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꿈 깨거라. 순옥의 갑작스러운 단호한 태도에 미라는 완전히 기가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곧이어 아들 현수가 슬그머니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란이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현수는 여전히 아내 편을 들었죠. 모질게? 내가 내 아내 뒷바라지하느라 20년을 모질게 살았어. 너는 그 아내 등 뒤에 숨어서 엄마한테 짐짝 취급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순옥은 아들을 노려봤지만 아들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비겁함만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주랭랑을 쳤죠. 즉, 저렇게 나약한 아들이라니. 순옥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순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져온 아파트 매매 관련 전단지가 놓여 있었고 미라는 순옥 앞에서 계속해서 좋은 요양원 광고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어머니, 이 요양원 보세요.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대요. 아, 그리고 이 아파트는 노후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순옥은 그때마다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분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임 여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순옥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임자, 나한테 연락이 끊겨도 절대 놀라지 마. 내가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여행을 좀 하려고 해. 순옥은 임 여사에게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아들 내외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나 이대로 당하고는 못 산다. 내 명예, 내 존엄, 내가 직접 찾아올 거다. 순옥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임 여사는 깜짝 놀랐지만 순옥의 굳은 의지를 보고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순옥이 부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거든 휴게소 CCTV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줘. 그리고 순옥은 임 여사에게 숨겨왔던 유언장 원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20년 전 남편이 사후에 작성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 얽힌 결정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죠. 순옥은 이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마지막은 복수와 정의를 위해 써야 한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여행 당일 아침, 미라는 순옥의 짐을 차에 싣는 척하며 순옥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순옥은 모르는 척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어디에 버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순옥은 낡은 손지갑 속에 넣어둔 비상용 선불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순옥은 이미 친구 임 여사에게 여행 일정이라고 속이고 들었던 미란의 계획을 모두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현수는 운전대를 잡고 미라는 보조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보며 순옥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휴게소 정말 크고 좋대요. 잠깐 내려서 바람 좀 쐬고 가시죠. 휴게소에 도착하자 미라는 순옥의 손을 잡아 끌고 화장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커피 좀 사올게요. 여기 화장실 갔다가 여기서 꼭 기다리고 계세요.
순옥은 미란의 어깨 너머로 차가 주차된 곳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들 현수는 차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미란은 순옥을 화장실 앞에 세워둔 채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죠. 순옥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 미란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척했습니다. 미란은 커피를 사들고 돌아오는 척하더니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현수는 미란이 차에 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휴게소를 빠져나갔고 순옥은 그 차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충격보다는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손지갑에서 선불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단 하나의 번호, 친구 임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단 2글자였습니다. 시작. 순옥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휴게소 6이라니.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순옥이 자신의 마지막 생을 걸고 꾸민 장대한 역습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휴게소 구석,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홀로 앉아 있는 노년의 순옥. 과연 누가 누구를 버린 걸까요? 순옥은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란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였죠. 주변 사람들은 혹시 길을 잃은 노인이 아닌가 하며 힐끗거렸습니다. 순옥은 외로움이나 서러움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20년 희생이 고작 이 휴게소에서의 6이라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손지갑 속에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이미 시작이라는 문자가 친구 임 여사에게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떠 있었죠. 잠시 후 임 여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옥아, 너 괜찮은 거야? 정말 버려진 거야. 이 나쁜 것들이. 임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괜찮다, 임자. 나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잖니. 지금부터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서둘러서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내가 요청한 휴게소 CCTV 영상 확보하는 일을 시작해줘. 순옥은 마치 작전을 지시하는 장군처럼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옥은 임 여사가 보내준 돈으로 택시를 타고 가까운 대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임 여사가 소개해준 중견 변호사 강 변호사를 만났죠. 순옥은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과 함께 자신의 시한부 진단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저지른 불효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는 순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실 준비가 완벽합니다. 어머님께는 2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어요. 바로 휴게소 6기 증거 CCTV와 아드님 명의 상가 건물에 대한 진실입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임 여사는 휴게소 관리사무소를 통해 6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순옥에게 넘겼습니다. 미란이 순옥을 화장실 앞에 두고 서둘러 차로 돌아가고 현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차를 몰아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의 불효 증명서다. 한편 아들 현수 부부는 순옥이 연락이 안 되자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현수는 순옥에게 전화를 몇 번 걸어봤지만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됐어, 현수 씨.
우리가 병원에 연락해서 노인성 치매로 연락 안 된다고 둘러대면 돼. 어차피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실 뿐이야. 미란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는 즉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매를 의뢰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시골 요양원에 가시게 돼서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순옥 명의의 아파트는 미란이가 가장 먼저 노리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파트 매매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이미 해두었다는 것을요. 순옥은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재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미란이는 이 건물이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죠. 순옥은 변호사에게 남편의 유언장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상가 건물 명의를 현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남편의 유언에 얽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에 내 아들이 30이 되기 전까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줄 것. 다만 이 건물은 내 아들이 아닌 손자 준영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했던 것이죠. 순옥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건물 명의를 현수에게 넘겨줬지만 그 건물은 사실상 손자 준영을 위한 신탁의 성격이 강했던 겁니다. 이제 순옥의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바로 손자 준영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선불폰으로 손자 준영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 지금 비밀 여행 중이다. 내 부모님께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손자 준영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말을 안 해줘요.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요. 준영은 울먹였습니다. 순옥은 손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준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순옥은 준영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준영아, 너희 엄마 아빠가 아파트를 급하게 팔려고 할 거야.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줘. 그리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유언장 집행 대리인으로서 행동해줘야 한다. 손자 준영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머니 편에 서서 아빠 엄마의 잘못을 바로잡을 거예요. 순옥은 비로소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 CCTV, 법적 조력자 변호사, 내부 조력자 손자 준영. 순옥은 그날 밤 며느리 미란이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들고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자신의 옛 아파트 근처로 잠입했습니다. 순옥은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어둠 속에서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안에서는 미란과 현수가 환한 불을 켜놓고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 대신 곧 손에 들어올 재산에 대한 기쁨에 취해 있었겠죠. 순옥의 눈빛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희들의 그 웃음, 내가 곧 영원히 지워주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순옥은 며느리 미란과 아들 현수에게 20년의 헌신이 만들어낸 분노의 비수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수와 미란 부부를 마주했습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현수 부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불려나왔죠. 순옥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대체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미라는 습관처럼 가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걱정?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팔아치우려던 내 아파트 아니었니? 순옥의 목소리는 한 점의 떨림도 없이 차가웠고 미란의 가식적인 연기를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아들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박현수 씨, 김미란 씨, 저희는 이순옥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유언, 집행 및 불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언 집행이라는 말에 미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유언 집행이요? 어머니, 그럴 거면 재산을 저희한테 다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요. 염치 없는 미란의 외침에 순옥은 실수했습니다. 모시고 살아? 내가 나한테 보여준 효도가 뭔지 내가 너희에게 선물 하나 보여주마. 순옥은 자리 옆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휴게소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란이 순옥을 화장실 앞에 세워두고 재빨리 차로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현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맹렬하게 차를 몰아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화면을 본 현수는 아, 엄마 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미라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작이에요. 저희가 잠깐 두고 간 거라고요. 커피 사러. 커피 사러 가면서 어머니를 버려? 이게 내가 20년 희생에 보답하는 방식이었니? 순옥은 미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너희는 나를 휴게소에 버린 불효자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란은 당황한 나머지 순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순옥은 재차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미란아, 내가 그토록 탐내던 내 아파트 말이다. 미란은 숨을 멈추고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가 여행 간 그날 이미 손자 준영에게 아파트의 권리를 양도했다. 사실 순옥은 유언장을 통해 아파트의 권리를 준영에게 넘기려 했고 준영은 이미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미란의 매매 시도를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내놓은 아파트, 이제 내 것이 아니란다. 이미 준영이의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수를 쳐다봤지만 현수는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마지막 남은 희망인 상가 건물이라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현수 씨 명의잖아요. 그건 저희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손댈 수 없어요. 미란은 발악했습니다. 순옥은 비웃음을 흘리며 강 변호사를 바라봤고 변호사는 미리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미란 씨, 박현수 씨. 이 서류는 20년 전 박현수 씨의 부친이 작성한 유언장 원본입니다. 상가 건물 명의가 박현수 씨 앞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함께 그 건물의 최종 귀속자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조건부 증여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명의만 박현수 씨에게 있었을 뿐 박현수 씨가 이순옥 여사님을 친부모처럼 공경하며 모실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건물은 현수 씨의 재산이 아닌 손자 박준영 군의 명의로 비밀리에 조건부 증여되었으며 박현수 씨는 단지 준영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명예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부부는 이 진실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수는 20년 동안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었던 상가 건물이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의 불효를 미리 대비하여 손자에게 넘긴 재산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결국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순간
너희는 친부모 공경 조건을 어겼고 상가 건물의 권리도 자동으로 상실된 것입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무너져 내렸고 현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현수는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순옥은 현수에게 단호하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내 아내와 함께 내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이다. 순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란과 현수의 절망적인 모습은 순옥에게 복수가 아닌 자신을 위한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시한부 진단에 대한 진실이었죠.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뒤바뀔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미라는 분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모함해.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이건 유산 가로채기 싸움이라고. 미라는 순옥이 자신들을 고소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재산 다툼을 위한 거짓, 유기극으로 순옥을 세상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미란의 어설픈 반격에 단 한치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변호사를 통해 휴게소 CCTV 영상과 아들 현수가 과거 상가, 건물 월세를 횡령하려 했던 증거들을 함께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20년 뒷바라지 보답이 휴게소 유기, 폐륜 아들 내외 경찰 수사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 부부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사표를 써야 했습니다. 특히 손자 준영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준영은 할머니의 편에 서서 부모님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했고 유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부모님의 탐욕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준영의 단호한 증언은 현수 부부에게 크나큰 상처이자 법적 타격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CCTV 증거와 상가 건물에 얽힌 남편의 유언장이 순옥의 손을 들어주었죠. 현수 부부는 재산을 모두 잃었고 불효와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시한부 진단이라는 짐이 순옥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순옥은 담당 의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며칠 전 순옥이 받았던 정밀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전에 저희가 드린 시한부 진단은 오진이었습니다. 순옥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한부 진단은 오진이었다는 최종 폭로. 다른 병원과 교차 검진을 한 결과 어머님의 종양은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완치 가능하며 앞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시한부 진단은 순옥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준 셈이었습니다. 순옥은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현금화한 재산의 대부분은 손자 준영에게 물려주었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녀는 현수 부부에게 일체의 위자료나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벌이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야 할 것이다.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친구 임여사와 함께 작은 배낭을 메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임자, 나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20년 동안 남의 뒤만 쫓아다녔으니 이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 순옥아.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너의 헌신, 이제 너 자신에게 써라. 순옥은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의 응어리는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가 느껴졌죠. 자식을 버리고 재산에 집착했던 아들 내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헌신을 끝내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킨 순옥에게는 눈부신 새 삶이 펼쳐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을 선택했습니다.